여기 전 세계 0.1%의 부자들만 탄다는 비행기 1등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터져나온 끔찍한 굉음과 함께 1등석은 순식간에 지독한 악취와 오물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당장 내쫓아. 냄새나서 못 참겠어. 점잖던 엘리트 승객들이 코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아수라장 속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역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그 오물 더미에 뛰어든 50대 한국인 여성. 도대체 그녀는 왜 자신의 최고급 유니폼을 똥 닦는 걸레로 썼던 걸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오만한 서규왕은 왜 눈물을 펑펑 쏟았을까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한국인의 위대한 유산,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리 아크바르. 아부다비 왕실 투자청 ADIA의 수석 전략 고문입니다. 제 손목에 감긴 파텍 필립 그랜드마스터 차임의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제 개인 계좌에는 당신이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액수의 이자가 쌓입니다. 사막의 검은 황금, 5일 달러가 제 손가락 끝에서 전 세계의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뉴욕의 마천루, 런던의 항만, 파리의 명품 브랜드.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사실 저와 같은 자본의 관리자들이죠. 저는 세상을 심플하게 정의합니다. 지배하는 자와 가격을 흥정하는 자. 자본주의 피라미드 꼭대기의 선자에게 인간미란 거추장스러운 장식일 뿐입니다. 효율과 이익, 그리고 통제. 이것만이 제가 믿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솔직히 말하죠. 저는 제 전용기 걸프스트림 G650의 조종사나 승무원들의 이름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불한 고액의 연봉에 맞춰 정확히 계산된 미소를 파는 제복 입은 기능인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묻는 건 자판기에게 이름을 묻는 것만큼 쓸데없는 짓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돈이 신분이 되고 숫자가 인격을 대변하는 세상이니까요. 지난 20년간 전 세계 모든 항공사 1등석을 경험했습니다. 에미레이트, 싱가포르 항공, 루프트한자. 모두 완벽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정밀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지만 온기는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 차가움을 사랑했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완벽한 비즈니스 관계가 제가 원하는 서비스였으니까요. 그런 제가 한국 국적기 K에어라인 1등석에 오른 건 주치의 닥터 슈미트의 강력한 권고 때문이었습니다. 미스터 알리, 당신의 심장 혈관은 지금 시한폭탄입니다. 당장 서울 아산병원의 김 박사를 만나야 해요. 전용기 정비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민항기 티켓을 끊으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항공사? 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들은 승객을 왕처럼 모신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왕처럼이라고요? 진짜 왕족을 보좌하는 제 입장에서 그 말은 코미디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왕 대접이란 팁을 더 받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굽신거리는 비굴함을 뜻할 뿐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돈을 세고 있는 훈련된 가식.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서도 딱 그 정도의 연극을 예상했습니다. 탑승구에 들어서자 감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인사. 각도는 칼 같았지만 묘하게 부드러운 선이 있었습니다. 군대 사열 같으면서도 오랜만에 집에 온 귀한 손님을 맞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중 사무장 명찰을 단 중년 여성, 박미영이 제 코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고객님,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비행을 총괄하는 사무장 박미영입니다. 유창한 옥스퍼드식 영어 발음, 단정하게 빗어넘긴 쪽집머리.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서구권 승무원들이 보내는 팁을 바라는 눈빛이나 피곤에 찌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설명하기 힘든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직업이 단순한 시중 드는 일이 아니라 이 거대한 비행기를 책임지는 선장이라도 되는 듯한 자부심. 글쎄, 위기가 닥쳐도 저 눈빛이 유지될까? 저는 샴페인 잔을 받아들며 냉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급하게 성장한 졸부 국가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그들의 국민성이 위기 상황에서도 품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제 맞은편 1A 좌석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곳엔 이 화려한 1등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실려 들어온 앙상하게 마른 한국인 노인. 30년은 된 낡은 양복, 소매 끝은 닳아서 실밥이 터져 있었고 몸에서는 은은한 파스 냄새와 오래된 옷장 냄새가 났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앙상한 손은 쉴 새 없이 떨렸죠. 보호자도 없이 홀로 탑승한 중증 치매 노인. 제 눈썹이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이봐, 비서 양반. 왕처럼 모신다며 내 옆자리에 시한폭탄을 앉혀놓고 왕 대접이라니? 1,500만 원이 넘는 티켓값에는 쾌적함과 고요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노인의 존재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초라한 노인이 제 인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스승이 될 줄은요. 이륙 후 2시간 평화롭던 비행은 깨졌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강력한 난기류를 만난 기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음과 함께 선반 위 짐들이 덜그럭거렸죠. 저는 익숙하게 서류를 정리하려 했지만 신경은 온통 맞은편 1A 좌석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노인 김 씨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엎드려. 처음엔 작은 신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체가 쿵 하고 떨어지는 순간 노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포탄이다. 박중사. 피해. 으아악. 짐승이 덫에 걸려 울부짖는 듯한 뼛속을 긁는 처절한 비명. 노인은 좌석 벨트를 쥐어뜯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확장되어 있었고 그는 지금 흔들리는 비행기가 아니라 50년 전 빗발치는 포화 속 참호에 있는 듯 했습니다. 제 뒷좌석 런던에서 탑승한 투자은행가 제임스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앵글로색슨계 엘리트로 합리성과 효율성을 숭배하는 인간입니다. 저와 같은 부류죠. 제임스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깨를 으쓱하며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미스터 알리, 이건 재앙이네요. 저런 노인네 하나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가 방해받아야 합니까? 라는 무언의 신호. 저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쾌적한 공간에서 저 불청객을 제거하자는 엘리트들의 카르텔이었죠. 저는 호출 버튼을 길게, 아주 길게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박미영 사무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체 흔들림에도 그녀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더군요. 저는 읽던 파이낸셜 타임스를 거칠게 덮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무장, 지금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소. 저 노인에게 진정제를 투여하든 입을 막든 조치하시오. 나는 쉬러 왔지 정신병원 체험을 하러 온 게 아니오. 제 목소리엔 명백한 경멸과 위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통의 승무원이라면 사색이 되어 비굴하게 굴었을 겁니다. 혹은 노인에게 가서 조용히 하세요. 라고 윽박질렀겠죠. 그게 자본주의의 룰이니까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 하지만 박 사무장의 반응은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정중히 허리를 굽혔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눈빛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만 저 어르신은 지금 비행기가 아니라 전장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공포에 질린 분을 강제로 제압하면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진정시켜 보겠습니다. 전장.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녀는 제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좁은 좌석 사이 바닥에 무릎을 쿵 하고 꿇었습니다. 스타킹이 더러워지는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그녀는 발작하는 노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김상병님, 접니다. 상황 끝났습니다. 우리 부대 안전합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한 스튜어디스의 톤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고 절도 있는 마치 지휘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공을 휘젓던 노인의 손이 멈칫하더니
초점 없는 눈동자가 박 사무장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상황. 끝. 순이는. 내 아내 순이는. 네, 사모님도 안전하십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수송기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상병님.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낡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저는 호기심에 바닥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철모를 쓰고 M16 소총을 든 앳된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군인. 하지만 제 호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체가 쾅 하는 굉음과 함께 100m 아래로 곤두박질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등석 전체를 마비시키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푸드득 마이너스 둔탁하고 습한 소리. 이어서 노인의 바지 아래로 짙은 갈색 액체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 마이 god. 똥냄새잖아. 올 것이 왔습니다. 극도의 공포를 이기지 못한 노인이 괄약근의 조절끈을 놓아버린 겁니다. 대변과 구토물이 섞인 지독한 악취가 밀폐된 기내를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코를 막으며 박 사무장을 노려봤습니다. 자, 이제 어쩔 텐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고상한 미소, 똥.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도 유지될까? 저는 잔인하게도 그녀가 인상을 찌푸리며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지배인. 뭐하고 있어? 당장 이 사람 격리해요. 바이러스라도 퍼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내 변호사 부르기 전에 빨리 치워. 제임스는 냅킨으로 코와 입을 감은 채 핏대를 세웠습니다. 기내 공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배설물 악취가 우아했던 1등석을 난민 수용소 화장실로 바꿔놓았죠. 주변 승객들도 불쾌한 표정으로 배를 눌러댔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이 아수라장을 차갑게 관찰했습니다. 솔직히 제임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글로벌 항공사 매뉴얼에 따르면 오염된 승객은 즉시 화장실 앞 보조 좌석으로 격리하고 비닐 커튼을 치는 게 맞습니다. 다수 승객의 쾌적할 권리가 우선이니까요. 젊은 승무원 2명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강력 소독 스프레이와 긴 집게, 방역용 장갑이 들려 있었죠. 그들의 손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이 VIP 구역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때 박미영 사무장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장비 챙겨오지 마. 어르신 놀라셔. 그녀는 제임스의 고함도 제 차가운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유니폼 재킷을 벗어주저없이 오물로 젖은 노인의 하반신을 덮었습니다. 한 벌에 수백 달러는 할 최고급 원단이 똥오줌 범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상병님, 작전 중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비가 와서 참호가 젖은 것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는 노인의 귀에 대고 침착하게 속삭였습니다. 실수나 냄새, 더럽다는 단어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인의 세계관인 전장의 언어로 대화하며 그의 수치심을 덮어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맨손을 뻗었습니다. 라텍스 장갑을 낄 1분의 시간조차 노인에게는 모욕이 될까봐 생략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이 오물 묻은 노인의 바지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뭉개진 배설물이 손가락 사이로 묻어났지만 그녀의 미간은 1mm도 찌푸려지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헛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엑. 미쳤어. 정말 미쳤군. 하지만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혐오감이 단 1%도 없었거든요. 마치 다친 전우를 화염 속에서 구해내는 위생병의 눈빛. 그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야. 제 머릿속 계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남의 배설물을 맨손으로 만지며 저렇게 따뜻한 눈빛을 보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도대체 저 여자를 움직이는 동력은 뭡니까? 노인이 화장실로 부축되어 간 사이 기내는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제임스는 남은 승무원들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본사에 공식 레터 보낼 거야. 내 1만 달러짜리 비행을 망친 보상을 청구할 거라고. 저런 치매 노인을 태운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야. 잠시 후 땀에 젖은 채 밖으로 나온 박 사무장이 제임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블라우스 소매에는 미처 닦아내지 못한 오물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냄새 제거제를 뿌리며 굽신거리는 대신 꼿꼿한 자세로 제임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손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냄새는 제가 완벽히 제거하겠습니다. 다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기내 소음을 뚫고 들어오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희 항공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태웁니다. 저분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군인입니다. 전쟁 트라우마로 잠시 길을 잃으신 것뿐 전염병 환자나 짐짝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제임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군인?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여기는 자본주의의 정점인 1등석이야. 당신네 나라 사정 알 바 아니고 내가 지불한 돈에 대한 서비스를 내놓으란 말이오. 명예가 밥 먹여주나? 저도 속으로 제임스의 논리에 동의했습니다. 명예? 애국심? 그런 건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의 비참함을 포장하기 위해 만든 자기 위안일 뿐이죠. 하지만 박 사무장의 다음 대사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네, 명예가 밥 먹여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명예가 없으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더니 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한국인은 부모가 아프면 똥기저귀를 손으로 빱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인간의 품격이자 도리입니다. 손님의 품격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순간 제임스의 입이 턱 막혔습니다. 미개하다고 공격하려던 논리가 인간의 품격이라는 방패에 튕겨나간 겁니다. 그녀는 돈의 언어가 아니라 가치의 언어로 싸움을 걸어왔고 돈밖에 모르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쓱 보더니 다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제 옷을 가져다 입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중동의 왕족들도 저렇게 당당하진 않습니다. 돈 앞에선 누구나 비굴해지니까요.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습니다. 냄새나는 노인을 등 뒤에 숨기고 오만한 글로벌 자본가들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이 비행을 관찰이 아닌 경외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저는 생수를 요청한다는 핑계로 갤리 쪽 화장실 앞으로 갔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좁은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내 화장실은 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성인 남성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건 중노동 중의 상노동이죠. 하지만 들려온 건 노래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쌀국꽃, 아기 진달래. 박 사무장은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안다는 동요 고향의 봄.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노인을 달래기 위한 자장가였습니다. 문틈으로 본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은 채 노인의 발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물티슈로 꼼꼼히 닦고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에 낀 때까지 마치 성물을 닦듯 정성스럽게 노인의 엉덩이와 다리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며 그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개운하시죠? 이제 따뜻한 내복 입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남편 주려고 산 건데 어르신께 더 잘 어울리시겠네요. 자신의 사비로 산 선물까지 뜯어서 입히고 있는 겁니다. 노인이 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미안요. 내가 늙어서 몹쓸 짓을. 아닙니다. 김상병님, 작전 중에 진흙 좀 묻은 거라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비밀 지킬게요. 울지 마세요. 상병님은 영웅이시잖아요. 그녀는 노인의 눈물을 맨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더럽다는 생각은 아예 뇌에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가진 1억 달러가 그리고 아부다비의 그 화려한 궁전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고향 아랍에서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건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나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부모라 해도 자식에게 발을 내밀지 않죠. 그런데 저 고귀해 보이는 여인이 생면부지에 놓인 발가락대를 맨손으로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빳빳한 고개가 아니라 기꺼이 굽히는 무릎에서 나온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읽어주시던 코란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금 3만 피트 상공의 비좁은 화장실에서 그 격언의 실체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은 지금 승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녀였습니다. 30분 후 노인이 말끔한 모습으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박 사무장의 남편 선물이었다는 회색 내복 위에 깨끗하게 닦인 양복을 걸친 채였습니다. 옷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기내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평하던 승객들도 묵묵히 노인을 부축해 자리에 앉히는 박 사무장의 젖은 등판을 보며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압도됨이었습니다. 인간의 숭고한 헌신 앞에서 이기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모두가 깨달은 것이죠. 그 뻔뻔하던 제임스조차 헛기침을 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자 아버지일 테니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하는 상상이 그의 오만함을 무너뜨린 겁니다. 저는 박 사무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무장. 네, 고객님. 불편하신 점 있으십니까? 그녀는 여전히 땀방울이 맺힌 이마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수표책과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당신에게 팁을 주고 싶소. 얼마면 되겠소? 1만 달러, 2만 달러. 당신이 오늘 한 일은 내 기준에선 그 이상의 가치가 있소. 하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고객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돈이 싫다는 거요? 아니요. 다만.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보상은 하나뿐입니다. 내리실 때 저 어르신께 따뜻한 눈빛 한 번만 보내주세요. 네. 어르신은 지금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셨을 겁니다. 같은 남성분의 그것도 성공한 신사분의 인정 어린 눈빛이 그분껜 최고의 약이 될 겁니다.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노인의 무릎 꺾인 자존심을 세워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노인은 치매 환자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신사였던 겁니다. 저는 수표책을 든 손이 너무나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황급히 주머니에 넣으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풀어헤쳤던 재킷 단추를 잠갔습니다. 그건 제 나름의 항복 선언이자 그녀에 대한 최고의 존경 표시였습니다. 내가 졌소. 박 사무장. 당신들의 그 지독한 인간미에 내 차가운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패배했소. 착륙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인천 앞바다의 화려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 사무장이 덮어준 담요가 흘러내려 저는 그것을 다시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아까 그 흑백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는 빛바랜 펜 글씨가 꾹꾹 눌러 적혀 있었습니다. 1968.02 사랑하는 아들 철수에게 못난 애비가 해준 게 없어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맹호부대 용사로 월남에 간다. 내 목숨값이면 우리 철수 대학도 가고 어머니 고생도 덜 수 있단다. 무서워도 참아볼게. 꼭 살아서 돌아가마. 1968년 베트남 전쟁. 가난했던 한국이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젊은이를 정글 속 사지로 보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한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하기 위해 국가의 고속도로를 깔고 제철소를 짓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었던 아버지였습니다. 박 사무장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냄새나는 치매 노인이 사실은 오늘날의 번영한 한국을 만든 거인이라는 것을요. 그녀가 보여준 헌신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후배 세대가 선배 세대에게 바치는 헌정이자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저 노인과 같은 수만 명의 아버지가 흘린 피와 땀으로 밝혀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는지 수많은 경제학 리포트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던 퍼즐이 이제야 맞춰졌습니다. 반도체 기술, 조선업, 자동차? 아니요, 그것들은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은 서로를 핏줄처럼 챙기는 저 끈끈한 정과 신의를 지키는 의리였습니다. 기계가 멈추고 시스템이 붕괴된 순간에도 맨손으로 오물을 치우며 서로를 지켜주는 저 힘. 적에 있는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연결되었습니다. 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휠체어 서비스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제임스는 도망치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장 먼저 내렸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었겠죠. 하지만 저는 짐을 챙겨 들고 이레이 좌석 옆에 섰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시간이 촉박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게는 지금 더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었으니까요. 박 사무장이 노인을 부축해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잠에서 깬 노인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점이 흐릿한 눈이었지만 겁먹은 기색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임스처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185cm의 키를 굽혀 허리를 숙이고 노인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비행 내내 연습했던 서툰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당신은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 사무장에게 배웠던 대로 오른손을 들어 눈썹 끝에 붙였습니다. 군대식 거수경례. 절도 있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흐릿하던 동공에 잠시 생기가 돌더니 본능적으로 굽은 손을 들어 제게 마주 경례를 하려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그 손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전직 군인은 자신이 인정받는 순간 병마를 넘어선 본능으로 답한 것입니다. 박 사무장이 그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제게 감사합니다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예우를 받은 노인을 향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저는 아부다비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스터 알리, 호텔 인수권 서류 준비해뒀습니다. 바로 미팅 장소로 가시죠. 아니, 투자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이나 공장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한다. 한국의 항공산업, 그리고 참전용사후원재단에 내 개인 자금 1억 달러를 기부하겠다. 당장 재단 설립 준비해. 비서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1억 달러요? 미스터 알리, 그건 수익성이 전혀 없는. 저는 껄껄 웃으며 답했습니다. 천만에. 잘 들어.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약자를 위해 기꺼이 오물을 뒤집어 쓰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아. 그들은 위기가 오면 더 강하게 뭉칠 거야. 이건 내 인생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야. 전화를 끊고 올려다본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1등석의 화려함이 아니라 3만 피트 상공. 화장실 바닥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숭고한 정신에 있다는 것을요. 황금 케이지 속에 갇혀 살던 매, 알리 아크바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비로소 진짜 사람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박미영 사무장님, 그리고 이름 모를 김상병님. 당신들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진짜 부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이 최고라 믿었던 알리. 아크바르를 무릎 꿇린 건 1억 달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과 의리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젊음을 바친 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며 맨손으로 오물을 닦아낸 자식 세대. 이 뜨거운 유대감이야말로 폐허였던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진짜 힘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로 가슴 뭉클한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전 세계를 울린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